로상지 선생이 1924년도에 이곳에 와서 자암서당을 건립을 했죠. 그때는 자암초려라 그래서 초가집을 지었어요. 아마 그 초가집이라는 개념도 아마 조금 작은, 초라한, 보잘것없는 그런 집이라는 개념으로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암초려라는 것을 건립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터를 잡고 나니까 전국에 있는 수많은 학자들이 이 손울 로상지 선생을 찾아서 이 골짜기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노숙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집을 짓는 거죠. 그 집에다가 이 제자들을 숙식을 시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골짜기 안에가 하나의 마을로 형성을 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선비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1924년부터 해서 손울 로상지 선생이 1931년 돌아가실 때까지 이곳은 하루도 빠짐없이 수많은 글 읽는 소리가 이 골짜기 안에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기억하기로는 이곳에 선비가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하물며 지내가는 개도 선비 흉내를 내고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선비들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옛날 모습대로 그대로 이제 복원을 했어요. 복원하고 보수공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부산에 계시는 그 손자 되시는 분이 이것을 왕래를 하면서 관리를 한동안 했었어요. 그때는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았죠. 그러다가 이쪽에 있는 소유권 자체가 둘째 아드님한테로 넘어가게 돼요. 이제 첫째 아드님이 병안으로 관리가 어렵게 되니까 둘째 분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분은 이제 사실상 이곳에 찾아오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 같은 이렇게 답사팀들이나 현장 학습을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게 유일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조물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죠. 자암일록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손울 로상지 선생은 1924년도에 이곳에 자암서당을 건립을 하고 그 많은 제자들이 이곳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생활하는 게 집단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숙사처럼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엄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연장자 순으로 도열을 해서 매일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일기 같은 거죠. 뭘 해야 되는 것을 암송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자세라든지 각오 같은 걸 매번 똑같이 제자들과 같이 서서 그 암송을 하는 거죠. 스승이 먼저였고, 그리고 그 스승이 먼저 가니까 제자들은 그들을 따라서 똑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생활을 했다는 거죠. 요즘 사찰에서 스님들이 템플스테이 하듯이 똑같은 개념을 했던 거죠.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것을 이 자암서당에서 그것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하기도 하거든요. 현장 탐방에서는요, 일제강점기 때에 밀양지방에서 간행됐던 문집 책판에 간행했던 선비들의 영향이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왔는지, 또 그분들이 그 흔적을 찾아서 가는 그 탐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셔서 그분들의 삶과 그다음 학문의 세계를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일제강점기 때 밀양 지역에서 간행되었던 성인들의 문집 책판 간행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밀양 지역에서 간행되었던 문집 책판 중에 성호 선생 전집과 성호 선생 문집 책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호 선생 문집 책판은 1917년 밀양 테러리에서 간행을 했고요. 성호 선생 전집 책판은 1922년 북면 모렴당에서 간행을 했습니다.
이 간행과 관련해서 당시 영남 유림을 비롯해서 전국 유림에서 참여했던 그 내력들을 살펴보면서 이 문집 간행이 어떤 의미로 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풀어가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오면서 우리 선비들이죠. 이 손월 노상직 선생이라는 분은 학자예요. 그 학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삶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 제가 손월 노상직 선생을 선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오늘 제목은 그랬어요. 손월 노상직 선생은 일제강점기 밀양 지역의 문집 책판 간행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 부재예요. 작게 보면은 손월 노상직 선생의 한 분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 지역의 이 사림의 문화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손월 노상직 선생의 힘이 굉장히 지대하게 컸다라는 것을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생긴 게 보면은 새가 3마리가 있는데 새가 별로 그렇게 썩 이쁜 새는 아니에요. 옷은 보면은, 깃털은 보면은 우중충하게 그려져 있고 생긴 모습도 날렵하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이 추사 김정희의 글씨 서체를 쓰게 되죠. 수사체를 가지고 구사를 하게 되죠. 이 사람도 그래요. 추사 김정희 선생이 글씨를 한장 많이 이름이 나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스승님 어찌하면은 글씨를 잘 쓸 수 있느냐라고 묻게 되죠. 그런데 그 추사 김정희 선생이 하는 말이 그래서요. 글씨는 그림을 그리듯이 그리고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은 글씨를 쓰듯이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화불분론이라 그랬죠. 그림과 따로 보지 않고 같이 본다라는 개념이죠. 지금 우리가 써놓았던 이 글씨를 그림으로 보고 그려놓으면은 우리도 이렇게 멋있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연습은 조금 하셔야 될 거예요. 이 그림을요, 사실 이 그림은 보면은 중요한 것은 위쪽에 있는 요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그림을 글씨로 본다고 하는 거죠. 서화불분론이라는 개념에서 들여다볼 때에 이 그림이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저희들은요, 모든 것을 다 읽어 놓을 수는 없지만은 대다수의 그림을 가지고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그림에서 읽어 나오는 거죠. 누가 무슨 의미로 저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라고 읽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건 삼사도라 그래요. 이 그림에 있는 주제가 해오락이에요. 이 해오락이라는 놈은 머리 뒷꽁지에 꽁무니가 이렇게 있어요. 댕기머리가 있죠. 얘가 물가에 물이 흐르는 개울 같은 데 있죠. 바위나 나무가지 위에 앉아가지고 물을 물꼬람이 이렇게 쳐다봐요. 그렇게 보고 있다가 물고기 한 마리가 싹 지나가면은 잽싸게 부리를 가지고 쪼아서 잡아먹게 되죠. 그래서 얘가 물가에 마치 서서 있는 모습이 바라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선비가 물가에 서서 낚시를 하는 것처럼, 강태공처럼 낚시하는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해오라기를 선비에다가 비유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해오라기가 한자로 하면은 생각사, 해오라기 사자가 실사별에 붙은데 그 해오라기 사자가 생각사라는 발음과 똑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해오라기 사자가 생각사자와 발음이 같으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세 가지를 생각하라 그랬던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는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죠.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은요, 그 세 가지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판단을 하게 돼요. 오늘이 이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삼사도라고 하는데 세 가지를 생각하라는 그림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생각하라 그랬는데 이 세 가지를 생각하라는 것을 글로 써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놓는 것보다 그림을 그려갖고 붙여놓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죠. 아무리 봐도 지겹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좋고 아이들에게 설명하기도 좋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학이라고 하는 것은 해오라기를 백로와 그 다음에 학 이런 것들 개념을 전부 다가 학이라고 그래요. 이 학이라 그러는데 이 백로를 말하는데 해오라기 사자가 생각사와 발음이 같다는 거죠.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 삼사라 그러는데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라 그러는데 이게 순자의 법행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라 그랬어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평소 세 가지를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늘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볼게요. 젊어서 배우지 않으면은 나이 들어서 무능해진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요, 늙어서 자식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죽을 때 자식이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원래 삼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에 그리고 이것을 삶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교훈을 삼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글로 거창하게 글로 쓰기보다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것을 집에 장식도 하기도 하고 내가 매번 해오라기 위해 저 누추한 모습을 아니라 저 누추한 모습에서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데에 그런 의미가 컸던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박물관에도 가면 밀양시립박물관에도 내일 가서 보시겠지만은 이런 목판이 약 한 6,000장 정도를 소장하려고 했어요. 이 6,000장이라고 하는 목판을 기증을 받고 그리고 7차례에 걸쳐서 보존 처리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시형 수장고라는 곳에 전시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야, 저 목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목판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글자를 여기에 이렇게 색감 맞게 새겨져 있죠. 이건 도장 파듯이 똑같이 팠어요. 이 글자를 뒤집어 파야 돼요. 거꾸로 파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글자를 바로 쓰는 것도 제대로 못 쓰는데 뒤집어 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자라도 틀린 글자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목판을 만들다가 글자가 하나가 털렸어요. 획이 하나가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런데 이걸 글자가 하나 틀리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 사람들은요. 글자가 생기기 위해 요만큼 홈을 파가지고 파내버리죠. 다른 나무로 파가지고 여기에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두드리 맞춰서 똑같이 만들어놨죠. 그런데 이 목판을 만들어내던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시대 때 들어오면은 이 목판은 그렇게 만들질 않아요. 틀리면은요, 대표로 가지고 한 면을 그리고 새로 파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면 이 인건비가 엄청나요. 지금 내가 만약 두께를 5cm를 만들 것 같으면은 15cm 정도를 만들어요. 그걸 바닷물에,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곳에다가 땅에 묻어놓죠. 3년 정도 묻어놨다가 나뭇결을 삭히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판에 와가지고는 이것을 두께만큼, 적당한 두께만큼 다시 켜게 되죠. 그 켜고 난 다음에 이것을 소금물에다가, 소금물이 25% 정도 담긴 가마솥에다가 판목을 넣어서 쪄야 돼요. 쪄게 되면은 나무의 결이 물러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색이거든요. 소금물이 있기 때문에 잘 갈라지거나 터지질 않고, 그 다음에 목물을 발라놨기 때문에 벌레들이 잘 수질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이게 우리 박물관의 특별수장고야. 전시형 목판 수장고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목판을 이렇게 전시를 하는 곳은 저희 우리 밀양시립박물관밖에 없어요. 우리 박물관에 원래 목판이 2110장이 있었어요. 83년도에 저희들이 기증받았던 손울 노상직 선생의 문집 책판이었죠. 그게 처음이었고, 그것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많았죠. 그러다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면서 안동에 있는 국학진흥원에서 목판 수장고를 만들고 전국에 있는 목판들을 기탁을 받아서 수장을 하게 됐어요. 그 수장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많은 기술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수장고라고 하는 것은 유물을 보관하는 창고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유물이 휴식하는 공간이에요. 저희들이 유물을 13,000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전시하고 있는 유물은 668점만 전시를 하고 있어요. 사람 학예연구사나 제 같은 사람이나 우리 박물관에서는 2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통령이 와도 잘 보여주려고 해도 잘 안 보여줘야. 근데 하는 거 봐가면서 하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죠. 그건 왜냐면 수장고라는 것 자체가 이게 밀폐된 공간이고 외부에 우리 몸에서 따라 들어오는 균이나 이런 것을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출입을 자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수장고를 유리백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죠. 비밀의 공간을 오픈된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1931년까지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함안에서 맨 처음에 사회진료라는 책이 간행이 됐고, 그 다음에 1891년에 산청에서 성제선생 문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남명조식 선생님 문집이 산청에서 1894년에 간행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남명선생 편년이 산천지에서 나오고 밀양 풍례정에서는 성제선생 속집이 나와요. 내일 우리가 갈 곳이 바로 이게 풍례정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은 그 간행했던 마을까지는 저희들이 가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자선생의 편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들이 엄청 간행이 되죠. 여기 한번 볼게요. 1917년도에 밀양 서고정사에서 성호선생 문집이 처음으로 간행이 돼요. 이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성호선생 전집의 책판이 간행하게 되는데 이게 1922년이야. 이 불과 기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이 엄청난 책이 밀양에서 두 번에 이어서 이어지게 간행이 되었던 그 비결을 보는 거죠. 1917년에 간행이 되고 그리고 1918년도에 전집 책판을 간행을 시도를 하고 그러다가 그 당사자가 돌아가시고 1922년도에 이미 돌아가신 분이 그 목판을 간행을 완성을 하게 되죠. 이분은 5세 때에 효공을 읽었고요. 12세 때에 사서 삼경을 다 읽었고 이때에 당대의 영남학당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만성 박치복이나 단계 김임섭 뭐 이런 분들하고 만나게 되고 평생 동안 교류를 하게 돼요. 그리고 15세 때에 향시에 응세를 하고 22세 때에 거창이나 도예에 참가를 하고 그 다음에 37대에 강장을 추대됐다는 거다. 이 추원제라고 하는 것은 전필제 김종직 선생이 태어나고 돌아가신 곳이 추원제예요. 그 밀양에 있는 곳이죠. 여기에서 밀양 부사가 이 강당을 개설하고 유생들 교육을 시키는 그런 강당을 개설한 학교를 개설을 했는데 그때에 29세에 거기에 선생으로 받들어져 논을 하게 되고 37세에는 강장이라 그래서 그때는 당시 학교장에 추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94년도 갑오경장이 일어나는 해에 창녕에서 김해로 이주를 하게 되고 1895년도에 밀양 건곡에서 금상서당을 짓게 되고요. 그 다음에 1896년에 자암서당에 자암초례를 짓고 이거 초가집을 지어가지고 후진들을 양성을 하죠. 또 이분은요 굉장히 불행한 그런 과거도 갖고 있어요. 이 1911년도에 그 형님이 중국으로 망명을 하게 돼요. 일본 헌병들에게 쫓겨가지고 그 감옥생을 타고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망명을 할 때에 그 형을 따라서 자기도 중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 이듬해에 둘째 아들이 그곳에서 병으로 죽게 됩니다. 거기에 아픈 상처를 안고 그 아이를 그 죽음이 가슴에 묻고는 밀양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 이듬해에 자암서당을 건립을 하게 되고 거기서 제자들을 양성을 하게 되는데 전국에 수많은 제자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어요. 그때는 그 깊은 골짜기예요. 내일 가보시면 알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려고 생각도 하지도 못할 그런 골짜기예요. 그리고 이 서명했던 것이 그해 8월 달에 국내에 돌아오게 됩니다. 만국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홍콩에서 프랑스로 가는 백길이 막혀가 일본 헌병들에서 막혀서 가지 못하게 되죠. 거기서 전 세계어로 번역을 해서 전 세계 공공기관에다가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국내로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집을 간행하게 됐던 배경 중에 하나가 일본의 우리 문화의 말살 정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 보면은 언행과 강하게 관한 저술 등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때에 일본 제국의 패권주의적 식민독지 상황에서 민족 문화를 말살하려는 정책이 있었고 여기에서 소리 없는 저항이었고 민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문화운동으로 이 문집 간행 사업을 주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성호선생 문집 책판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죠.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성호선생 문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요, 1917년도에 간행했던 책이 27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책은요, 우리가 한 권, 두 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분야를 안에서 장으로 나눌 때 1장, 2장이라는 말로 이때 당시에는 쓰게 됐고요. 여기에서는 1책을 우리가 요즘 말하는 큰 책, 두꺼운 책 한 권을 1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성호선생 문집 책판은 태로에서 간행을 했는데 이것은 27책이라고 해서 책이 27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27권을 엮어놓으면은 우리가 안고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지게에다 짊어지고 가는데 그것도 지게에다가 머슴 한 사람에다가 다 짊어지고 길을 가다 보면은 조금 길게 가면 그 머슴 입에서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궁지렁궁지렁 되죠. 쉬었다 가자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보통 한 2명 정도 이렇게 머슴을 데리고 가야 이 책을 짊어지고 갈 정도가 되죠. 그 다음에 1922년에 가능했던 성호선생 전집 사포본이야. 내일 우리가 답사하는 코스가 이 두 군데를 다 가볼 예정이야. 그런데 여기에는 책이 36권이야. 이 36권을 가능했는데 왜 이 두 가지를 했을까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가능을 하게 된 것은요, 밀양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어떤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왜냐면, 할배들 그 좀 조심하지. 처음 할 때 하지 하는 이 말 안 들으려고 한 거야. 그 다음에 성제는 학덕이 높았고 영남인사들이 앞다퉈서 그 문화에 들어가게 되고, 이 문화에 들어가면서 이 성제 선생은 그 서성의 어떤 조사들이 문집 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전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후학들은 그 서성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문집 간행을 수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집에 주도를 했던 것 중에 특히 성호 선생 문집 책판을 밀양 사람들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왜 선정을 하게 됐냐면은 성호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70년 정도가 지나도록 이 문집이 간행을 하지 못했어요. 이거는요, 영남지방 사람들이, 선비들이 수건 사업이 아니었고 전국 유림의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이 사업을 세 차례에 걸쳐서 시도를 했는데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계속 실패를 했거든요. 거기죠. 그 실패했던 일을 밀양 사람들이 주도를 하게 돼요. 맨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 여기죠. 여기 주동 인물이 있어요. 노상직 선생과 이병헌이라는 분이 있어요. 태로에 있는 분인데 내일 갈 때 이병헌 선생의 생각을 볼 거고요. 허채라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대여섯 분이 주동이 됐어요. 모여가지고 야, 우리 문집 한번 간행해보자. 그럼 뭘 해서는 좋겠느냐고 물으니까 성호 선생 문집 책판을 가보자. 그거 문집이 많다던데. 그게 굉장히 많다던데. 그럼 축약본을 만들어서 하면 안 되겠냐. 축약본이 있다더라. 그럼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밀양에다가 그 간사를 만들게 돼요. 여기서 간사를 주도하게 되고, 이 주도했던 문집이 맨 처음에는 그죠? 전기적 3가이죠. 노씨와 이씨가 허씨가 있죠. 밀양에는 성씨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은 이 3대 형씨가 모여가지고 밀양 향초 여론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도를 하게 되는데, 첫째는 이 사람들이 경제적 기반이 좋았다는 거죠. 굉장히 부자였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남의 집에 돈 빌리러 안 가고, 그 다음에 걸 빌리러 안 가는 분들이었어요. 전부 학자들이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주도가 되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일단 자기들이 재력이 있으니까 남의 힘을 크게 안 빌려도 된다는 거죠. 사업의 성공, 시작점은 끌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대 사조가 있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주, 의령이나 허목이나 이런 게 가능이 됐고, 그냥 계속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거였어요. 태로 여주의시에서, 태로 여주의시 그 문중에서 석판 인쇄기를 간행을 했어요. 사실은 요게 키포인트였어요. 그때 당시에 목판 인쇄보다는 신할자본 인쇄가 나왔거든요. 석판 인쇄기라는 것은 신할자본 인쇄기입니다. 돌로 만든 도장처럼 생긴 걸 할자본이 있어서 그것을 끼워 맞춰갖고 지금 신문 찍어내듯이 똑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활자기였거든요. 이걸 이병헌 선생이 사가지고 손으로 선생을 찾아가갖고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석판 인쇄기를 샀는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성호 선생 문집 책판을 간행을 하면은 경비를 얼마 들이지 않고도 간행할 것이다.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석판 인쇄기하고 목판 인쇄기하고의 제작 경비의 차이는 약 한 3분의 1 정도 차이가 났어요. 석판 인쇄기라면은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두껍절이나 비싼 목판 인쇄본을 간행을 하게 된 거죠. 맨 처음에는 석판 인쇄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통문을 석판 인쇄기로 인쇄를 해서 전국에다가 반포를 하게 되죠. 통문을 돌리게 돼요. 전국 유림에다가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걸 전국 유림에다 돌려놓고 이것을 그럼 원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원고를 일단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고를 어느 것을 할 것인가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63년에 성호 이익 선생이 돌아가시게 되고 그 이듬해에 의해 조카가 유문을 정리해서 총 70편으로 나눴어요. 그때는 70책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승호 선생이 남겼던 모든 문헌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야. 하물며 연습했던 종이까지죠.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메모했던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했던 거죠. 그리고 1827년에 하례 선생과 승호 선생의 정손이죠. 이재남이 분류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가령을 하려고 했는데 완성을 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 1890년에 물은 이명익 선생과 수당 이남규가 다시 정리를 했어요. 너무 많으니까 줄이자 그래서 50책으로 다시 줄이게 돼요. 그리고 1890년 근간에 승호 선생의 조카 정산이 편결을 했던 책을 40여 책으로 다시 줄이게 돼요. 그리고 1890년 근간에 이남규가 다시 절산을 해서 27책본으로 만든 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밀양에서 목판을 가령을 한 거죠. 그러면 대충 산출 가격이 나와요.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전국 유림에서 가령을 했던, 목판을 가령을 했던 그 전례를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승호 선생 문집 가령을 위한 이참 발의가 승호 선생 사후 30년 뒤에 번암 최재공이라는 분이 있어요. 영의정에 지냈던 분인데,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남인 학자들이죠. 서울 지방이죠. 경기도와 서울 지방에 있는 그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제기가 되게 됩니다. 가령을 하자라고 하는 발의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때 당시에 번암 최재공은 이렇게 통문을 이렇게 보냈어요. 승호 선생이 평일에 남긴 저술이 허다하지만은 본가가 또한 청빈해서 아직 가능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다 우리들이 부끄러워야 할 일이다 그랬어요. 주제는 그거예요. 이걸 왜 가능해야 되냐면은 큰 학자가 문헌을 남겨놨는데 이것을 가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학자들이 큰 인물, 큰 학자들이 만들었던 문헌을 가능하지 못한 것은 우리 후 학자들이 잘못 나서 그렇다. 그래서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 가능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선생을 헌무하는 정성은 경양이 없고 호남과 영남이란 지역이 있을 수 없으니 관계 있는 고을에 분배해서 간비를 충당해 사업을 진행할까 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 일을 하는 데는 영남과 호남이 구별이 없고 모두가 동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는 비용은 간비다 그래서 가능하는 비용은 전부 다가 이 십시일반 얼마씩 협찬을 하면은 충분히 그것을 충당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을 주도를 하게 되죠. 그 해에 5월 초하루에 시작하려고 했으나 이것은 할 일을 못했죠. 추진을 못했어요. 아무도 협조를 안 해줬어요. 서울 지방에 있는 학자들이 아무도 협조가 안 됐다는 거죠.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능을 하게 돼요. 1891년 9월에 탄서회를 지낸 김용익과 기호 사람들이 67명이 가능을 추진하게 돼요. 이번에는 참여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67명이라 그러면은 1인당 그때 당시에 얼마씩 돈 안 내면은 추진할 수도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질 못했어요. 그때도 이것을 통문을 돌리고 그리고 이것을 하질 못하면은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뭐라 했냐면 사거형면이라 그랬다. 이것은 일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그리고 재력을 모으면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까지도 했죠. 그리고 이때 주동했던 인물들이 간행비를 감당을 하지 못해서 간행을 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밀양 사람들이 이 일을 주도를 하게 된 거죠. 간행소는 서고정사라 그래서 서고정사라 그러는데 내일 이 서고정사에 가볼 거예요. 건물이 굉장히 멋있게 돼 있고 우리 전통적인 정원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서고정사가 고스란히 그대로 보존이 돼 있죠. 서고정사에서 노상직과 이병헌이라든지 안하진이나 허채라는 분들이 주동을 하게 되고 여기에 좌부성지를 지냈던 안희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통문은 보냈지만 이분이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된 거죠. 아마 병이 들어서 참여 못했다라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이분이 하질 못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책을 가능하게 된 것은 수당 이남규가 만들었던 27책복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고요. 출판 방법은 석판이나 활자, 목판의 방법 중에서 목판본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목판본이 돈이 훨씬 더 많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목판본을 가능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은 그랬어요. 승호 선생 문집 가능은 100대 수준이다. 100대를 이어나갈 우리들이 영원히 이어져 나가야 될 그런 책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적을 한 번으로 인쇄를 끝낼 수 없다 그랬어요.
석판본으로 인쇄를 하게 되면은 한 번 인쇄하고 나면은 그 활자를 풀어버려요. 풀어버리고 다음 장을 글자를 모아갖고 다시 인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판이 한 번 인쇄하고 나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테러에 있는 분들은 목판으로 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출판한 판각을, 장판각을 짓고 길이 추모의 뜻을 남기는데 어존이 모아졌다는 거죠. 목판으로 간행을 하게 되면 아까 이처럼 생겼던 그 목판은 풀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존이 돼요. 이것을 길이 보존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목판은 한 번 새기고 나면은 1000장 정도 인쇄를 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도 할 수도 있지만은 1000장 정도 지나면은 글자의 획이 무너지면서 선명하게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1000장 정도를 수명으로 그 한계성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책은 약 한 500부 정도만 인쇄를 해요. 나머지 500부는 후세에 있는 우리 후손들이 필요로 할 경우에 인쇄를 하도록 그걸 수명을 연장시켜 놓는 거죠. 그리고 장판각을 보관한다 그랬어요. 이게 장판각이라고 하는 것은 판각을 보관하기 위해서 별도의 판각을 건립을 해 놓는 거야. 거기에다가 보관을 시켜 놓는 거죠. 합천행사의 팔만대장경처럼요. 그런 장판각을 보관을 하고 남겨놓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이 판각이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연년셋에 개를 모아가지고 여기에 와서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개를 모았던 후손들을 계속적으로 이 학문을 교육을 시키고 강학을 하겠다라는 그런 폭넓은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경비조달은 이렇게 했어요. 노사익이라는 분이 80판을 했어요. 책을 80지를 인쇄를 하겠다고 그랬고, 이영국 40판, 노상직 40판, 이병헌 40판 이렇게. 총 360판이에요. 그러니까 총 전체를 360지를 인쇄를 하겠다는 거죠. 적어도 500부 정도 인쇄를 하는 데 있어서 과반수 이상은 확보가 된 거죠. 여기에서 간행하는데 부족한 돈들은 차차 수금을, 기부금을 모금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호 선생께서는 훌륭하신 인품으로 매계, 태계, 한강, 미수 선생을 사수하시었고 중국의 정자나 주자의 학동을 이으신 분이다. 그리하여 이 우주간의 모든 사물의 이치를 통하지 않는 것이 없고 도하게 가깝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래서 거기에 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고 후인을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반을 통사하고 인륜교화를 심은 바 있으니 진실로 우리나라 불세출의 대연인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많은 저술은 아직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선생이 돌아가신 이후에 백수십 년이 됐지만은 이제 그것을 간행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함께 간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책을 간행을 하는 사업을 주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통문을 보내서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문집을 간행할 때 크게 이렇게 시작했던 문집 간행 사업이 갈등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어려움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뜻하지 않는 갈등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갈등 아닌 갈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떤 갈등이었을까요? 첫째는 이 밀양 지역 사람들의 갈등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호 선생 문집 간행의 주동적 인물에는 당시 향조사의 여론의 중심에 있던 안희원의 불참이었습니다. 자부성질을 지냈던 분이죠. 이분이 불참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갈등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분은 지위도 있어야 이분은 자부성질이라고 하는 관직에서 물러나신 지 얼마 1910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강제 병합을 하게 되니까 관직을 그만둬 버린 거죠. 사퇴를 해버리고 고향이 밀양에 와서 머물러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위가 있었고 인망이 두터웠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굉장히 많았어요. 학문적 계보등에도 있고 그리고 관사에 주동할 수 있는 이 주도적인 인물이 되어야 될 뿐이에요. 그런데 모든 면에서 이렇게 큰 인물이었는데 이분이 여기에 불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분은 결국은 성호 선생 전집 책판을 간행을 하게 됩니다만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째는 테러에 전달된 관사의 주대가 여주인 씨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원래는 이 문집을 간행을 할 때에 여주인 씨가 주동이 되는 게 아니고 손울노상직 선생이 주도가 되어야 됐거든요. 이 일을 하자고 했던 말도 손울노상직이었고 학문의 계보나 지위나 모든 면에서 볼 때도 손울노상직 선생이 단연코 우선이 되어야 됐죠.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테러로 가버렸어요. 이 테러로 왜 갔냐면은 이 원고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었어요. 이 원고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당시에 경기도에서 기차를 타고 밀양으로 오게 돼요. 그때 당시에는 전기기관차죠. 그 전기기관차를 타고 밀양역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여름이 돼가지고 비가 억수같이 와서 강물이 범람을 하게 돼요. 밀양강의 상류, 그 단장천이죠. 그 단장천이 물이 범람을 해서 그 강을 건널 수가 없게 됐던 거죠. 옛날에는 징검다리였거나 조그만 다리였는데 큰 물이 일물해서 그 물이 잠겨가지고 건너가질 못해요. 그래서 서울에 온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태로의 서구동사로 이 문집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태로에 있는 서구동사에 있는 여주인씨들이 그 원고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그 활동을 하게 돼버린 거죠. 물론 강물이 빠질 때까지 한 열흘 정도는 손을로 오상직 선생은 이 통문을 받지도 못해요.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이 원고를 가지고 왔는지 안 왔는지도 연락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주간소가 손을 오상직인 자암서당이 아니라 이 태로의 서고종사가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성호선생 전집책판이 원래는 15책으로 가능한 것인데 이 15책으로 가능을 하겠다 그래서 원래는 27책이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줄여서 15책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의견을 한번 피력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떠들어버린 거죠. 앞에 자기들이 2번이나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실패를 했는데 못했는데 영남에 있는 말 그대로 시골 선배 몇몇 사람이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하니까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떼 아닌 생떼를 들게 되죠. 가히 선비가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반론을 제기하게 되죠.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전국에 토문을 보내서 반론을 제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각수가 있는데 다음에 가서 보시면은 글씨체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우리가 문집이나 이런 걸 간행할 때 각수들은 글자를 새긴 사람이에요. 칼로 판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신분이 낮기 때문에 대다수가 기록에 남겨져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 성호선생 문집 책판은 간행을 할 때는 간소일록이다 그래서 간소하는 데 그날 필요했던 모든 기록들을 남겼어요. 하루에 각수까지죠. 목수가 밥을 몇 그릇을 먹었고 술은 얼마짜리를 먹었고 이런 것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밥 한 상이죠. 1인분에 한 상 차리인데 3전에서 5전, 7전짜리가 있고요. 저녁에 회식하는 날은 좀 비싼 밥상을 받기도 하고 그 기록들이 전부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각수가 창녕 사람 하기병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게 있고 영천에 있는 각수 유씨가 있고 이 하기병이라는 사람은 편인이고 또 이런 일을 하지만은 자기 집안에 족보를 가정하고 그 족보에 서문을 쓸 정도로 학식이 높았던 분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영천에 있는 사람은 각수촌이라 그래서 이 각을 새기는 사람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는 그런 마을들이 있었던가 봐요. 여기에 유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외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이 성호선생 문집 책판을 간행을 하고 전집 책판하고 손호선생 문집 책판하고 이 가수들이 밀양에 와갖고 약 한 17년 정도 머물다 가는데 각수들이 36명 정도의 명단이 나와요. 그러면은 한동안 밀양에서 대규모 출판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때 당시에 이 판목이죠. 목판을 목판은 판목은 밀양 제약산에서 벌채해 왔고 그 나무는 속칭 서나무라 그랬어요. 서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이 목판을 간행할 때에 판목을 쓰는 나무로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서나무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 그래요. 간행 비용은 모금을 하는데 이것은 규칙을 정했어요. 어떻게 해서 모금을 하겠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었고 모금처는 테러를 했고 단장면에 노가영이라고 해서 손을 선생의 그 집안도 거기에 간소를 했죠. 간행 비용을 보면은 책판 수는 천공 28판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박물관에 있는 것은 천공 47배입니다. 목판 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간행 실비는 당시에 1860원이 들었어요. 지금은 1860원 같으면 돈도 아니죠. 아주 작은 돈인데 이때 당시에 1860원은 굉장히 큽니다. 살 한 가마가 24전을 했거든요. 살 한 가마가 24전을 하고 소 한 마리가 7원 정도 할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소고기가 굉장히 쌌어요.
요즘에는 소불고기 메뉴가 별도로 이렇게 가서 당당하게 메뉴가 있죠. 옛날에는 소불고기 메뉴가 이때 당시에는 주 메뉴가 아니었어요. 길거리 음식이었어요. 주모가 고추장 발라가고 된장 발라갖고 소고기 그냥 숯 뿌려 구워가지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떡볶이 팔듯이 그냥 팔던 음식이었어요. 그 소가 굉장히, 소고기 굉장히 흔했다라는 거죠. 왜 흔했을까요? 좋은 고기는 일본 다 갖고 가고요. 일하다가 늙어가지고 고기 맛없는 고기들 있잖아요. 소고기가 시장을 홀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고기가 흔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수입은 1729원 50전이 됐고요. 그리고 간행실비가 이만큼 들었으니까 131원 26전이 모자랐어요. 당시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몇 채를 짓고도 남을 수 있는 돈이 모자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간행비를 갖다가 출연금을 보면 간행비에서 2296원이 나갔고 주창자가 그러죠. 손을로 상직이라든지 이병헌 선생이라든지 이분들이 관련인사 70명이 1799원 75전을 냈고 41개 문종인데 김해를 비롯해서 밀양이나 다른 타지방에서 각 문종별로 그 책을 샀어요. 한 질씩 사가지고 그 경비를 보태줬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쪽에 있는 기호인들은 출연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게 따까리 뚫고 문제제기하고 했던 그분들은 한 푼도 안 내놨다는 거죠. 그리고 출판 완료는 1917년 4월 중순에 이랬고 그 인가는 조선총독부 인가는 10월 26일에 인가를 했고 탈문은 성호 7대 방손인 이덕구라는 분이 탈문을 썼어요. 그런데 이 일을 주도했던 손울로 상직 선생과 이병헌 선생이라든지 허채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대학자가 발문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그분들이 발문을 안 썼어요. 정말 선비다운 행위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장산지라는 책이 나오는데요. 그 장산지 권 2에 보면은 이 문집 관행계 관련됐던 기록이 나옵니다. 노상직은 나는 성호 선생 문집 발문을 이덕구에게 쓰도록 하고 나와 허채, 이벽이 세 사람은 발기할 때 실제로 이름을 거명했기로 이름을 쓰지 말도록 역설하여 그저 밀양사인 약 2인 이렇게 써요. 밀양선비 몇 사람으로 쓰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써요. 이분은 엄청난 돈을 들이고 많은 공력을 들이고 전국 유림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그렇게 했음으로도 그 책을 가능하는 데에 자기 이름 석자죠. 호랑이는 죽으면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남기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이 문헌에 이름을 안 썼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호 선생 문집이라고 하는 대다수의 문헌들이 밀양에서 가능했던 이 문집에 근거를 해서 지금 반포가 돼서 많은 학자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 문헌이 밀양에서 가능한 거죠. 그 문헌 뒤에 자기 이름 석자 있는 것을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성호 선생 문집 책반은요, 성호 선생의 전집은 당시 향촌 유림사의 문화인양을 그거 일군했던 문화적 산물이라고 그랬고, 향촌 사회적으로 볼 때는 많은 의미가 젖어 있는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박물관의 수장고에 수장이 되어 있는 목판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일제 탄압이라고 하는 이런 그 시대적인 이유도 있었고요. 또 그걸로 해서 선비들이 그 시대에 자기들의 역할을 이렇게 담당을 했던 거죠.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들하고 상관은 판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저께 우리 박물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인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게 돼요. 요즘 인문학이 아주 대세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인문학을 자꾸 이렇게 많이 요즘 내세우느냐,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해 주기를 그랬어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인문학이 처음으로 도입이 되고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 인문학은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 삶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결국 뭐냐면 물질적으로 채우지 못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정신세계거든요. 그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인문학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어떤 길을 찾고자 늘상 모색을 하죠. 절에 수도를 하고 있는 큰 스님들이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수도를 하면서도 마지막 가는 그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까지도 그 깨우침을 놓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그 스님들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죠.
제 주변에 일을 하고 있는, 요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젊은 아가씨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은 그 유방암으로 투쟁 생활을 하고 있고, 나이는 불과 31살밖에 되질 않았는데, 그 유방암이 뼈로 전이가 되고, 이제는 간으로 전이가 됐어요. 그 사람을 우리 박물관에, 저희들이 도우미로 불러서 이렇게 알바로 이렇게 쓰고 있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30대에는 선생님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난 그 사람이 아픈 줄 알고 자기가 내가 어떻게 아프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30대는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길래 30대는 40대를 향해서 바라보고 뛰고 50대를 보면서 조금 멀리 바라보면서 내 50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30대에서 꼭 해야 될 것은 20대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20대에 시간을 조금 허비를 했으면은 30대에 더 노력을 해서 40대에 조금 더 활발하고 50대에는 좀 더 멋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 당장 만약에 내가 꼭 해야 될 게 있다면 뭘 했으면 좋겠냐고 묻길래 여행을 하라 그랬어요. 길을 걷던 책을 보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살펴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길을 찾는 것도 좋다. 그리고 내 목표도 그 속에서 읽어내야 된다 그랬어요. 저는 많은 돈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공부도 많이 하지도 않았고 누군가가 저한테 저 사람 참 잘못 산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사람은 별로는 없어요. 나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죠. 제게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하는 거죠. 제가 이 공부를 하게 된 것도 그냥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판을 보면서 저걸 왜 가능을 했습니까? 왜 저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게 됐느냐? 우리 선비들은 별로 할 일이 없었던 것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선비들은 이것을 만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의 목표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 만족입니다. 선비들 스스로가 읽어내고자 하는 목표 설정이 저것을 가능해내는 것이었거든요. 두 번째 목표는요, 우리 후손들에게 있었던 거죠. 재산이 많은 것은 부자가 맞습니다. 분명히 부자가 맞죠. 그리고 지식이 많은 것도 부자입니다. 근데 우리 선조들은요,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돈을 많이 벌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돈은 쓸 만큼만 있으면 족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꼭 있습니다.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죠. 글을 꼭 깨우치라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글을 빌리러 가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문을 지어야 되는데 제문을 짓질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글 쓰는 사람이죠. 돈은 없고 남노하게 살고 있는 선비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 아버지 제문 하나 써주십시오라고 빌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문 하나라도 네 손으로 지어라 그래서 글 공부를 가르쳐 주게 되죠. 그리고 제일 좋은 부자는 공부를 많이 하는 거,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최고 부자이고, 두 번째 부자는요, 지식도 많이 갖고 있고 돈도 많으면 부자예요. 좋죠. 세 번째 부자는 돈 많은 부자거든요. 돈이 많은 것은요, 불행의 씨앗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집안이 아무리 잘나서, 전 김수로 왕의 후손이지만은 제가 아무리 좋은 뿌리를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재산을 많이 모아놨죠. 자손에게 물려주죠. 그 재산 잘 쓰면은 3대를 잘 씁니다. 나머지는요, 우리 집안이 없어져요. 뿌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은 그렇게 큰 부자로 취급을 하질 않았죠. 오히려 돈이 많은 것을 부끄러워 여기는 시대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 역사에서 찾아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이 주제가 그렇게 썩 재밌는 내용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을 하고 나서도 재밌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무나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어쩌면은 더 힘든 일을 들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살아가시면서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